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중요 기출지문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시장 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독과점 공급자의 존재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시장 실패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가 시장 실패가 되는데, 시장 실패 원인에는 크게 5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자, 공공재라는 게 있죠. 공공재. 두 번째, 외부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독과점이에요. 물론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의 합성어고,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시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과점이란 말 대신에 불완전 시장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이것 이외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라던가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또한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다. 맞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외부 효과의 뜻과 관련해서 3가지 조심하십시오. 첫째, 제3자라고 해야 되지 상대방이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의도하지 않아야 외부 효과입니다. 의도했다, 의도적이었다 그러면 외부 효과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셋째,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시장을 통한다 그러면 내부 효과가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혜택, 이익을 주는 경우와 손해,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2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 나오는 경우가 정의 외부 효과가 되고, 손해가 나오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지불받지도 않는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말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2번 볼게요.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용도지역지구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 중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용도지역지구제 이 말 대신에 토지 이용 규제라고 써도 상관이 없게 돼요. 같은 의미가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토지 비축은 토지은행 제도죠. 그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비축 사업은 시행 주체가 토지주택공사가 되겠죠. 토지주택공사가 대량의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한 토지의 관리 역시도 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합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비축한 토지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고 해서 틀렸던 문제에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가 토지 비축 또는 토지은행 제도의 양대 장점, 2가지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굳이 구분한다면 장래 공익사업의 시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토지은행 계정 중 뭐가 있다? 공공개발용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은행 계정과 관계가 있고요.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계정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 우리나라의 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그 토지은행 계정이 2개가 있어요. 공공개발용 토지은행 계정이 있고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계정 2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계정에 따라서 어떤 목적과 장점이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3번 봅니다. 자, 3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 이게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가 되겠죠.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 다른 말로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업자, 공급자 입장에선 임대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이 위축되고 질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임대료 보조죠.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임대료 월세가 3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만 원을 보조해 줬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단기에는 모든 정책은 단기가 수요고요. 장기가 공급이에요. 그럼 임대료 보조금을 받은 수요자 입장, 임차인 입장에선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어때요?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어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때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임대료가 상승한다라고 말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요. 근데 단기에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인의 임대 수입이 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수입이 증가하니까 더 많은 임대 수입을 얻으려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또 맞는 말이고, 4번 볼게요. 부동산 취득 단계.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맞죠? 취득세, 인지세 있는데 또 취득세의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중과, 이거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말이죠. 양도세 중과 나오면 공급 동결 효과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미루게 만드는 동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동결 효과 발생하면 공급이 얼어붙으니까 오히려 가격이 지가가 됐건 부동산 가격이 됐건 간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동결효가 나왔는데 가격이 하락한다. 하락자가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세금 관계 얘기할 때 어때요? 크게 이제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하고 있고요. 또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또 처분 단계냐라고 나눠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국세이면서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 뭘까요? 인지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등은 국세이면서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근데 취득 단계인데 지방세 경우 뭘까요? 취득세.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이 바로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유 단계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고요. 지방세는 재산세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분 단계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번 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은 대표적인 시장 상황의 변동이고 시장 상황의 변동을 위한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 속에 포함됩니다. 그럼 사업상 위험 속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때 또 운영 위험 나왔죠. 그러면 근로자의 파업, 관리자의 관리 능력, 또 영업 경비의 변동 이런 말 중에 어느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미 운영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유동성 위험은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이라고도 하죠. 얘는 부동산을 현금화한다. 이때 현금화한다 이 말 대신에 거래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지요? 자, 6번 볼게요. 보수적 예측이죠. 보수적 예측은 가급적 예상 수익을 하향 조정, 낮게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입은 낮게, 비용은 높게 예상해서 그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기법이 보수적 예측이죠. 이때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똑같은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 나왔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이란 장래 기대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그 말은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 위험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 이때 할인율이 곧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높게 적용하니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은 당연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당연히 비체계적 위험인데, 이때 비체계적 위험을 다른 말로 불필요한 위험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지요. 또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이때 평균이 뭐죠? 기대 수익률이에요. 예상되는 수익률이고요. 분산이 위험이죠. 그럼 지배 원리가 뭐냐?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쪽이 우월하고 위험 같으면 수익 높은 쪽이 우월하지 않느냐? 이것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으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는 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자, 8번 볼게요. 순현가법, 내부순위법, 수익성 지수법, 순순해죠. 순순의 세 가지 방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한다.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는, 순현가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 순현가 맞고요. 또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맞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부 수익률은 앞서 보셨던 순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 아니겠습니까? 또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 및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9번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다. 자, 를자가 붙는 쪽이 분자가 되고요. 로가 붙는 쪽이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의 공식은 분자가 들어오는 것 유입이고 분모가 나가는 것 유출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베타적 투자이나 베타가 나오면요.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며 채무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로 손익분기율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요, 10번 문장은 부채 감당률, 채무불이행률 공식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을 문장으로 만든 거니까. 일단 부채 감당률은요, 공식이 순두부거든요. 그러니까 분자가 순영업소득이고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그럼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채무불이행률도요. 공식 자체가 분모가 유효총소득이고 분자가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비율이며 다른 말로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 특히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계산 문제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공식을 한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외울 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계산은 못해도 어쩔 수 없지만 공식 자체가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한글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공식을 외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기출지문 분석 살펴보았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힘 받고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